사회개혁을 반드시 주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하는 것이고 저를 선택해 주신 홍명보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뭐 전화나 따로 연락 쓰셨나요? 없나요? 아직까지는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9대 총선에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로 판단됩니다. 집권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고합니다. 끝내 인간성마저 포기했던 당신들의 마지막 캠페인에 대해 시민들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전히 이 여한섭 단장이 그 역할을 잘 해낼까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수사 결과가 말해 주겠습니다만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바로 돌입했네요. 네,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거주지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특히 그 성범죄가 일어난 곳으로 지목된 그 윤중천 씨의 별장 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앞서 이 김학의 전 차관이 2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 기록 검토가 좀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시간이 예. 걸릴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지금 한 사흘 만에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러네요. 양 반장. 저희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 여인 황하나 씨. 옛날에 이제 파워블로거로도 유명했는데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이 있다.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오늘 오후에 바로 체포했네요. 그렇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집행을 해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을 해왔는데요. 지금 경찰서에 조사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황하나 씨의 아버지와 네. 누군지 모를 그 경찰청장 네. 진짜 베프인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들어가서 왜 이렇게 웃어요? 들어가서 자리를 좀 얘기를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배우를 시작하죠. 어제 국회의원 선거구 2곳 등에서 치러진 4.3 보궐선거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 또 보수 텃밭을 각각 지켰고요. 일단 민심은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별로는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죠. 우선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성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 민심에 대해서 낙관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건 아마 절감했을 겁니다. 또 황교안 신임 대표가 올인한 한국당은 본전치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득표율이 낮은 바른미래당 쪽은 아주 타격이 큰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개 의석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그 이상이죠. 무엇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손을 잡아서 교섭단체의 지위를 회복할 걸로 보이는데 국회가 다시 4당 체제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4당 체제가 되면은 개혁 입법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출석했고요. 조국 민정수석은 관례를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근에 장관 인사 논란 등을 들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속보 위주로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요. 최 반장 자고 있을 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젯밤 11시에 기습 개통을 했고요. 첫 개통자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전이 5G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부랴부랴 저희가 먼저 개통을 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 시간 오늘 새벽 1시 버라이전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내걸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2시간 빨랐죠. 근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에 어디를 세계 최초로 인정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세계 최초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또 서비스의 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전 차관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간 특별수사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등 국회 상황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이킴과 황하나 씨 관련 속보, 또 어제 4.3 보궐선거 결과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학의 전 차관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포함해서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죠.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주 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학의 수사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공고 관련 수사단 드디어 강제 수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여완섭 단장은 공식 출범 사흘 만에 첫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압수수색은 상징성과 함께 또 수사 전략상으로도 중요한데요.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또 향후 수사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하자마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죠. 자, 그리고 드루킹 허익범 특검팀도 출범 당일 드루킹이 수감된 구치소 그리고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겨냥했습니다. 자, 그럼 김학의 수사단의 첫 압수수색은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근무한 법무법인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인데요. 자, 두 사람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예상이 됐던 곳입니다. 또 윤 씨의 원주 별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여완섭 단장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는 고심이라고 했지만 이 성접대가 성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별장이 포함됐다는 건 사실상 이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는데요. 자,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나 또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윤중천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긴급 이렇게 출국 금지가 됐죠. 특히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해당 법무관들의 휴대폰을 입수해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봤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렌식 결과가 나왔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면 저는 이거는 철저히 진짜 수사를 해서 누가 배후에 있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수사가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후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관련자들의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임명 전부터 이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자, 2013년 3월 1일과 4일 민정수석실이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또 5일에는 경찰이 첩보를 보고하고 또 내정 당일이죠. 13일엔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언론에서 첫 보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15일에 이 차관 임명을 강행합니다. 동시에 취임 1년도 안 된 김기용 경찰청장을 밀어내고 이성한 청장을 후임자로 발표했죠. 자, 이렇게 청와대가 수장까지 교체했지만 경찰은 이 김학의 사건 내사 착수를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19일에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정식 수사를 벌입니다.
자, 그러자 민정수석실 국과수에 특감반원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서를 보여달라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또 의혹이 불거지게 되죠. 이후 수사를 지휘했던 김학대 수사국장은 지방으로 전보가 되고 또 이세민 수사기획관도 발령 4개월 만에 좌천성 인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바로 대통령이 아끼는 김학의를 건드렸기 때문 아니었겠냐는 게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후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기소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성폭력이라는 건, 강간도 성폭력이라는 그런 강간이나 이런 거는 폭압과 강제에 의한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폭압과 강제에 의한 거는 이 피해자가 특정이 돼서 그게 신빙성이 없으면 이게 법리상 성립이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자체가 누군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나 봐요. 김학의 씨는 이렇게 바로 보고 있으니까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이 파트너는 이 뒷모습만 이렇게 어렴풋이 조금 살짝 보이나 봐요. 자, 그리고 이 동영상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사실도 확인이 됐죠. 박지원 의원은 3월 초 경찰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지만 민감용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그때는 확보하기 전이라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나 박지원 의원, 수사팀은 모를 수도 있다. 이 경찰 고위 간부가 몰래 나에게 갖다 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주신 분도 만약 검찰에서 송치 지휘가 나오면은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법사위에 가지고 따져주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준 건데 경찰청장은 모르게 줬으니까. 자,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에서는 경찰청장이 모른다는데 박지원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본 다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를 꺼냈다는 박영선 의원을 향해서도 또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흐릿한데 박영선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청문회장에서 3월 13일 날 황교안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차관 임명을 보류해라. 그 얘기를 한 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날 3월 13일 날 황교안하고 밥을 먹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모종의 썸씽이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군요. 발언이 나온 건 아닌 거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김학의 자택, 윤중천 별장 등 전방이 압수수색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단이 꾸려진 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이제 강제 수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서서 최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은 속도는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어디를 갔습니까, 고 반장? 네, 검찰 수사단은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광진구 자택과 법무법인 사무실, 그리고 윤중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검경 수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우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서 뇌물 혐의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길기 때문에 윤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됐지만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받은 게 확인된다면 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든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따라 고 반장 목소리가 상당히 차분하게 들리네요. 아니, 좀 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울리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안 울렸는데. 예. 신 반장이 울렸나? 최 반장이 울렸나? 예. 예, 아무튼 또 오늘 이 압수수색 이 대상인 이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을 포함해서 이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또 이 성범죄가 이루어진 곳으로 지목된 장소죠. 자, 이곳을 바로 압수수색했다는 거, 이 사실상 수사단이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 지난 1일 수사단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가진 여환섭 단장,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분이 우리 수사단에 합류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염두에 두고 팀을 꾸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 권고된 거는 뇌물하고 이제 수사 방해지만 뭐 당연히 이제 성범죄 관련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양 반장 얘기대로 팀이 꾸려졌고요. 오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경찰청도 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에 대해서 이 수사관을 보내서 과거 수사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과거사위가 뇌물과 함께 재수사를 권고한 혐의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초 경찰이 당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씨 등 주요 관련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컴퓨터와 관련해 포렌식으로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자료가 송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앞서 과거사위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직권남용으로 수사 권고를 했던 건 아시겠지만 뭐 서지현 검사 사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판결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이 일제히 교체가 됐었는데 당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아시다시피 법원은 이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지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를 받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이 인정이 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과거사위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이 이 인사에 개입한 근거를 확보했다라면서 이 서지현 검사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 당시 경찰 인사도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지현 검사 사건으로 곽상도 의원을 잡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을 이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오랜만에 국정농단 사건 얘기를 해보는데 최순실 씨가 오늘로 구속기한이 끝나서 신분이 기결수 신분으로 바뀐다면서요? 네, 고 반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힘듭니다. 자,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씨는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3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돼서 원칙적으로 오늘 구속이 끝납니다. 다만 최 씨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석방되진 않고요. 이 국정농단 재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결수지만 학사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하고 반장들 얘기하는 여러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 통상 이제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이 되지만 아직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 기결수가 따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수감 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기결수로 전환이 되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는 16일인가요? 16일 맞아요. 예, 구속 기한이 끝나지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이 돼서 기결수 신분으로 이후에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행은 안 되겠지만 역시 박 전 대통령도 노역에 동원할 수는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예. 자,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나온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임종원 지시대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오늘도 원래 현직 판사가 나오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왔어요? 이 앞서서는 네. 정다주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네. 이 증언대에 섰었는데 원래 오늘 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박상원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본인의 재판 일정 때문에 앞서 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재판부가 다음 달 2일 오전에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측은 다시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면서 이 피고인 측도 노력은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면 저녁 늦게 끝날 텐데 일주일에 3번은 불가능하다. 이 재판 일정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대응할 수 없게 기일을 진행하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접견 후 주말 내내 기록을 작성해야 해서 주 2회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입장을 두고 임 전 차장 측에서 증인을 또 대거 요청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임 전 차장 측은 이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재판을 끌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 신문 일정이 길어진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그 점을 우려해서 재판 진행 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참고로 앞서 정다주 부장판사에 대한 신문은 14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나 거의 오래 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끝났고요. 자, 임 전 차장이 그런데 직접 후배 판사를 향해서 신문을 하기도 하고 또 검찰을 향해서는 유도신문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통상의 형사재판 피고인과는 좀 다른 태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 전 차장이 때로는 재판장, 때로는 변호인같이 한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이제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바로 이제 소환 조사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속보가 많이 나올 테니까 최 반장이 좀 잘 챙겨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검찰, 김학의 자택 등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했죠. 여야 대치 국면에 발단이 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소식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결단의 장소로 불려온 삼지연 지역을 찾았습니다. 삼지연을 찾은 후에는 항상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 곧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1월 임명 후 첫 국회 운영위 대위전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도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2기 내각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논란, 또 4.3 재보궐선거에서 이 범여권대 야당이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야권은 인사 참사를 주장하면서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도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왜 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는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의 검증은 제가 보기에 능력과 자질 검증이 아니라 코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 삼선 의원 출신의 민주당 대변인, 원내수석 부대표에 국회 산자위원장까지 역임한 소위 잔뼈가 굵은 인사입니다. 비서실장으로선 데뷔전이지만 이미 검증된 선수라는 의미인데요. 야당 시절 MB정부의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장을 맡는 등 대여 투쟁 선봉장에서 활약했습니다. 그간 제기되어 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출하고 공기업들을 주연 배우로 앞세운 MB정부의 국부유출 자원 외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또 위치가 달라졌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야권의 공세 무작정 받아치기보다는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전임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청와대 특감반 논란 한가운데 열렸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충실한 방패 역할을 맡아 야권의 공세를 철통 방어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네, 이렇게 또 수비만 한 것도 아닙니다. 공격이 필요할 땐 재빨리 치고 들어가는 모습도 필요하죠.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선 인사말에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이어진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패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 오늘 야당의 주목을 받은 또 한 사람, 바로 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자, 통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담당하고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담당합니다. 야당은 조동호, 최종호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하면서 이른바 조조라인 조남매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만큼은 내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능의 대명사, 무책임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이 두 분을 하루속히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서 오늘 운영위에 불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행을 핑계로 한 회피다, 책임자가 와서 해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사실 역대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 어떤 이슈에서든 민정수석의 출석은 드문 일이긴 합니다. 조국 수석은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는데 외려 이게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12년 만에 국회 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지 못했고 결국 조 수석의 존재감만 키웠다는 평가가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지방자치경찰제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직 할 일 없으면 일개 특감만은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시간, 그럴 결의, 그런 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운영위엔 노영민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김수현 정책실장 등 소위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인사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외교안보 이슈, 또 경제 이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니만큼 들어가서 속보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영민 국회 운영위 데뷔 전 여야 청와대 인사 책임 공방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지금도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제가 계속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은 했는데 오전에는 이제 인권위 등 이제 다른 피감기관의 보고가 있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그 뭐 발언도 하고 또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3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공방이 치열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요. 인사검증 문제 질의가 많이 집중되겠죠? 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말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인사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하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코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나머지 후보자도 결격 사유인데 코드 인사로 버티고 있다라고 하자 노 실장은 7명의 후보자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랑 친한 사람이 아니다. 해당 분야에서 베스트라서 추천을 해온 것이고 코드 인사가 아니라 능력, 전문성 위주로 봤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오늘 운영에서 가장 화두는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였는데요. 어제부터 네. 공방이 치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 정부 때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겠죠. 저희 정부 때는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민정수석이 3명이나 사퇴를 했다. 여러 번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싶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해철 청와대 정무수석은 출석을 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바뀐 뒤부터 그 관행이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 지금 와서 또 출석을 하라니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민정수석의 출석이 관행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야당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 목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이것도 못 준다면 청와대는 아예 업무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노영민 실장은 이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 자료나 또 개인정보 자료 등 이 법에 의해 금지된 것들은 제출하지 못했다, 양해 바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국회 운영위는 조금 전에 잠깐 정회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이 41분이네요. 4분 후인 5시 45분에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취재한 주요 속보 내용을 위주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저희 회의 진행 도중에 아마 속보가 더 나올 겁니다.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좀 전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오늘 발언들 좀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내일 또 추가로 얘기할 게 있으면요. 다시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남은 이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에 대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그저께죠, 그저께. 그러니까 기한을 7일까지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일단 오늘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진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낙마한 2 후보자를 제외하고 3번째 보고서 채택이고요. 앞서 자유한국당은 진영 후보자의 부동산 딱지 투기 의혹을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오늘 오전 간사회동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남은 2명의 후보자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전선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명에게 맞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 국회 운영위 말고도요. 국회 정무위도 있었고 외통위도 있었고 또 법사위도 있었고요. 많은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정도 좀 정리해 볼까요, 최 반장? 네, 당초 정무위는 이 국가보훈처 소관 업무 보고를 안건으로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그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결국 파행을 빚었습니다. 현재 손 의원이 과거 심사에 계속 탈락했던 부친이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야권으로부터 제기가 된 상황이죠. 자, 오늘 회의는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과 피우진 처장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 오늘 SNS에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이게 불거지니까 다소 격앙된 어조로 반박을 했는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 라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정치보회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많은 속보가 나왔던 사안인데 현직 육군 소령이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굉장히 많은 또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청와대로 돌진한 사건부터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요. 육군 소령인 46살 김모 씨가 어젯밤 10시 반쯤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청와대 춘추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를 경비하고 있는 경찰 경비단이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 장치를 작동시켜서 돌진하는 김소령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에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김소령을 붙잡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목과 가슴 등을 다쳐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김소령도 목과 손가락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김소령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에 오늘 네. 오후 4시 반쯤에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로 인계를 했는데 헌병대에 갔겠네요. 네, 헌병대로 네, 신병을 인계했는데 이 조사를 받던 도중이죠. 오늘 오후 1시 24분쯤에 담배를 피우러 오겠다고 나갔다가 이 피의자 신분인 걸 모르는 부대 간부의 차량을 얻어 타고 도주를 또 했습니다. 아, 헌병대 조사를 받던 도중에 도주를 한 도주를 거군요. 했다가 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후 4시 28분쯤에 네. 지하철 논현역 화장실에서 다시 또 검거가 논현역이요? 네, 그러면은 됐습니다. 남태령역에서 아까 내려줬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동을 했네요. 지하철을 네, 타고. 지하철을 그렇죠? 타고 아마 네, 네.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김소령이 어제 오후에도 2차례에 걸쳐서 또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 김소령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6월 말에 전역 예정자인 상태인데 평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건 이제 국방부 일단 설명이고 네. 그 저희가 이제 관련 속보 또 정확한 배경 이런 것들은 좀 더 취재가 필요하고요. 좀 더 자세한 속보는 뉴스룸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속보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지연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군 건설 현장인데 그러니까 뭔가 큰 결단이 있기 전에는 항상 삼지연을 찾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좀 북미 협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예측이 나오죠. 네, 뭐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한 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서 현지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삼지연군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 활동을 한 성지이자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라고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래 중대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항상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등을 계기로 이른바 이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제 방미 일정이 임박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니까 며칠 안 남았고 아무튼 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또 발표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전향적인 발표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노영민, 운영위 출석, 여야 청 인사 책임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수 로이킴 씨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을 그저 보기만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유포했는지가 또 하나 관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로이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유포한 혐의도 드러났던 거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오늘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참고인 신분 조사 계획이었는데 문제의 이 정준영 단톡방에 로이킴 씨도 음란물 사진 몇 장을 올린 게 확인이 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죠. 다만 그 음란물 사진을 로이킴 씨가 직접 찍은 불법 촬영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밝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로이킴 씨 하면 금수저다, 엄친하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죠.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 김홍택 씨, 대학 교수이자 한때 장수 막걸리로 유명한 서울 탁주제조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김홍택 씨는 2014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아들한테 그 지분을 모두 물려줬는데요. 때문인지 이 사건 터지고 이 장수 막걸리가 불똥을 맞고 있는 거죠. 황하나 마약 혐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남양 위협이 그러하듯이 서울 탁주 역시 어제 입장문을 내고 로이킴은 51명의 주주의 한 명일 뿐이다. 상당히 억울하다는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이킴 씨의 아버지 김홍택 현재 홍익대 교수가 했던 말이 뒤늦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방송에서 로이킴 씨가 밝혔던 내용인데, 자, 아버지의 전언이었는데요. 자신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TV에 나온 정준영 씨를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쟤하고는 절대 친해져서 안 된다고 말이죠. 역시 부모님 말 틀린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KT가 2012년 정규직 공채 당시 김성태 의원 딸 합격시키려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먼저 김성태 의원 딸은 아예 입사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 일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딸이 지방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보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분명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서류 심사를 건너뛰고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받습니다. 이거 불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유열 당시 KT 사장은 어떻게든 합격시켜라 라고 인사총괄 김모 당시 전무에게 엄명을 내렸던 상황이죠. 자, 김 전 전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합격시켜라고 말이죠. 자, 이쯤 되면 김성태 의원 사과든 해명이든 뭐라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 대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냥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정도면 일반인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검찰이 도대체 뭔데? 한 정치인의 인생을 인격 살인을 해서 이미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지 여러분들이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불거진 의혹을 덮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예, 이 역시 뜨거운 논란입니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건물 논란이죠.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흑석동 그 상가 점포수를 부풀려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2층짜리 상가 건물 많아야 점포 4개가 들어갈 건물인데 이걸 갖다가 10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은행으로부터 터무니없는 대출을 받았다는 그런 한국당의 주장인 것이죠. 특히 그 문제의 10억 대출을 해준 은행에 특히 그 지점장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KB가 김의겸 씨와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 KB국민은행 천부당 만부당하는 소리다. 오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당국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또 은행 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 대출이었다. 반박을 한 거죠. 어쨌든 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검찰도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박상기 법무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의 또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언론인 출신, 같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한국당 민경욱 의원, 김의겸 전 대변인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조국 김의겸 씨,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아, 또 오타네요. 박근혜 씨를 잘못 썼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참을 뭐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이었던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자 며칠 버티자 그걸 꼬집었던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의 트위터를 고스란히 인용을 해서 대변인 사퇴 후 6일째 지금 청와대 관사를 나가지 않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판한 겁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는 곧 관사를 비울 걸로 안다라고 했다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 관사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출석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관련 질의가 뭐였냐면은 바른미래당 유이동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관사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영민 실장이요.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오늘 관사를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나간 거는 배려 아니냐, 좀 지나친 배려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관련해서 이제 노영민 실장의 답변은 배려가 아니고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사에 머문 거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뭐 그런 설명으로 일단 이해가 되네요. 네, 자 민경욱 의원하고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사람이 나이는 동갑이고 또 언론사 입사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1년 빠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경욱 의원이 그 현장에도 가보고 상당히 이번 사건에 열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속보부터 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요. 이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뭐 인터넷상에서는 파워블로거로 옛날에 상당히 유명했던 인물인데 황하나 씨를 긴급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과연 언제 집행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곧바로 황 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아가서 체포하고 경기 남부청으로 압송한 겁니다. 자, 앞서 경찰은 황 씨에게 자진 출석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던 상황이었죠. 경찰은 이미 황 씨가 지난해까지도 마약을 복용했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모친이 머무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속보도 좀 나왔네요. 네. 자,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어디가 아픈 거예요, 신반장? 네, 황하나 황 씨. 씨가 네. 사건 발생 직후에 휴대폰을 끄고 잠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예. 뭐 지금 뭐 어떤 뭐 병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건지는 알려진 게 없고 일단 본인은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뭐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이 황 씨가 현장에 있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남대문 경찰서장 만났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황 씨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은 우리 아빠랑 왜 죄송합니다. 웃어요? 네, 예, 우리 아빠가 왜 웃겨요? 아닙니다. 네. 경찰청장이 뭐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했던 이 발언의 의미를 따져보는 게 수사의 초점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신반장은 웃고 뭐 고반장은 운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네. 자, 아무튼 그 배프, 그러니까 필로폰 복용 및 공급 혐의가 뚜렷했는데도 한 번도 경찰에 소환되지 않고.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 됐어요. 예. 넘어갑시다. 자, 그 한 번도 경찰에 소환되지 않고 결국 이제 무혐의로 이제 송치됐던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아무튼 수사 과정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재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경찰 내사 과정에서 담당자들 해명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경찰이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시 이 황 씨를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관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통제하느라 바빠서 이 황 씨에 대한 조사를 미뤘고 결국 7명 가운데 2명만 조사를 하고 황 씨를 포함한 5명은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빠서 수사를 못했다는 그런 설명이네요? 사실 뭐 당시 민중총궐기라고 하면 뭐 백남기 농민 사건도 벌어진 터라 뭐 진짜 뭐 바빴을 수는 있겠지만 쉽게 좀 납득이 가는 해명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사실 저도 뭐 여러 사건들 취재하지만 하나도 소홀히 하는 게 없잖아요. 네. 복장이 뭐 칭찬 저 맨날 하는 거. 자, 로이킴 씨 수사 속보로 바로 좀 이어갈게요. 자, 반응을 안 보이는 게 최선입니다. 자, 로이킴 씨의 평소 이미지가 반듯하잖아요. 반듯하고 또 착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찰 수사 속보가 충격적으로 많이들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 반장이 방금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뭐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은 보시질 못하겠지만 부조종실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다는 이 반응이 막 저희 귀 속으로 다 들렸거든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했는지 아니면 이걸 유포했는지 확실치 않아서 이 참고인으로 부른다 했었는데 하루 만에 직접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거죠. 로이킴 씨 팬들도 상당히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DC 인사이드라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로이킴 갤러리 팬클럽이 오늘 성명을 내놨는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팬덤 대다수의 구성원이 여성인 상황에서 더 이상 로이킴의 활동을 우리가 수용하고 소비할 수 없다라면서 로이킴 소속사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로이킴 씨의 아버지죠. 김홍택 씨인가요? 홍택 씨죠. 김홍택 씨가 대신 사과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 그건 어떤 맥락이에요? 네, 이 김홍택 씨가 현재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파문이 커지고 나서 이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건데 상황이 또 이 상황이니만큼 휴강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수업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보도에서요. 정준영 단톡방에 가수 KJ 모델 L씨인가요?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경찰 입장이 나온 게 있다고요? 네,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난 2016년 JTBC 예능 프로그램 히트메이커에 정준영 씨와 함께 출연했던
가수 강인, 정진훈 그리고 모델 이철우 씨가 뭐 이렇게 거론이 좀 됐었는데 경찰은 해당 보도 이후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이런 추측 보도가 쏟아지자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요. 참고인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들에게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준영 씨는 이미 구속이 됐고 지금 가수 승리 씨는 여러 가지 혐의에 지금 피의자로 지금 얽혀 있고요. 그다음에 로이킴 씨도 새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사는 뭐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아무튼 경찰이 또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군요. 네. 자, 김성태 의원 속보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그동안 김성태 의원의 해명 가운데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드러나네요. 네, 일단은 뭐 검찰이 김성태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겠지만 최근 구속된 서유열 전 KT 사장 공소장만 좀 놓고 보면 그냥 뭐 막무가내로 소위 뭐 내리꽂은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서류 접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 뭐 접수된 상황이었는데 서류 전형 합격자로 둔갑시켰는가 하면 또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했는데 D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D는 불합격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를 보고했더니 인성 검사 점수를 조작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또 합격시켰다고 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그 조금 전에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김성태 의원을 뭐 검찰 바로 부르겠네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 오늘 법사위에서요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을 많이 했다면서요. 예, 뭐 한국당 의원들 앞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 담긴 피의 사실이 이렇게 공개된 건 명백한 이건 야당 탄압이다. 앞서 뭐 장제원 의원 또 이은재 의원 주장처럼요. 김성태 죽이기다. 정치 검사들 징계해야 한다.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피의 사실 공표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죄가 없는 걸로 대부분이 인정이 됐다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지금 이제 장자연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장 씨의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배우 이미숙 씨가 어제 검찰 진상조사단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는 아직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이미숙 씨의 그 검찰 출석 소식을 해당 소속사가 밝혔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경찰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체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남 통영 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창원 성산은 접전 끝에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 2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국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의당 의석이 한 석 추가되면서 당장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4.3 보궐선거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진땀나는 승부였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 성산 개표 상황, 저도 나름 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어제 개표 과정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뷰에서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조사를 공개한 건데 민주당과의 단일화 이후 줄곧 앞서던 여영국 후보가 강기훈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 시작된 개표에서 실제로 강기훈 후보가 앞서기 시작하자 한국당은 고무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침묵에 빠졌죠. 자, 이 상태가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밤 10시 기준으로 개표율 34.6%에 강기훈 후보가 48.02%, 여영국 후보가 42.95%였습니다. 그리고 10시 18분 한 방송사는 아예 강기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언론도 강기훈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기사를 하나둘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시 40분, 50분, 11시가 가까워지면서 표차가 점차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밤 11시 반, 정확하게 이 개표율 99.98%가 이게 사실 끝난 상황에서 대역전이 벌어진 겁니다. 자, 세상에 이
46.75% 대 45.21%, 표차는 단 504표였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이후 줄곧 분위기 좋았던 한국당 선거사무실과 반대로 줄곧 침묵이 이어졌던 정의당 선거사무실, 이렇게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 당 주요 관계자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의 승리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이 질 정도로 접전을 펼쳐주신 우리 강기훈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특히 우리 손석형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칙 정치, 편가르기 정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온 이후 개표 순서에 있었습니다. 창원 성산 선거구 개표장은 창원 컨벤션 센터에 마련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까운 지역이, 그러니까 반송동, 중앙동 지역 투표함이 먼저 도착해서 개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여영국 의원 열세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의 이 경남 도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창원 국가산단이 위치한 상남동, 사파동 지역 등은 개표장에서 멀었던 거죠. 뒤늦게 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 의원이 앞섰던 사전투표함도 뒤늦게 개표가 됐고요. 결국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경남 통영 고성 상황도 잠깐 보시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47%를 득표해서 승리했죠. 자,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35.99%를 얻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정 의원이 앞서왔던 터라 여야 모두 이 한국당 승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고성을 살기 좋은 도시,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당 한석,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정의당이 한석, 1대1 무승부가 났습니다. 일단 각 당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부터 길지만 잠깐씩 들어보고 가시죠.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겠습니다. 창원 선거처럼 대한민국 정치도 대반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넘어 제1야당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의당은 계속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 선거 이 300석 국회 의석 중 단 2석 바뀐 거지만 그 파급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창원 성산 의석을 가지고 오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다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원내 사당 체제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자, 그 밖에 국회 안팎 전국 향방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승부로 끝난 보궐선거, 창원 성산 막판 대역전극. 네, 자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드라마 같은 개표였어요. 이제 막판에 정말 뒤집어졌고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두 사람, 그러니까 보궐선거니까 바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영국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됐는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정리를 하고 가죠. 예, 먼저 여영국 의원 이거 보시면 다 그 사람 할 겁니다. 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이른바 쓰레기 설전 벌였던 인물인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지사님 아까 쓰레기 버리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네? 뭐가 쓰레기라? 이걸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말 돌리는 거 봐라. 말 돌리다. 말 조심하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게. 예.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예?
배가지 있어도 귀찮은 갑니다. 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요. 민주노총 전국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출신이고요. 2010년 이 경남 창원에서 경남 도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2014년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경남도의회 전체 지역구 의원 50명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의원이었습니다.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충돌을 빚은 것도 이 때문이었죠. 아무튼 이제 재선 도의원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자, 이 정점식 의원은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복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 인사입니다. 대검찰청 공안 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또 2차장,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그야말로 공안통인데요. 황교안 대표와 공안검사 선후배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위헌정당 단체 이 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변론 전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바 있는데요. 당시 영상 잠깐 보시죠.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입을 왜 가렸어요? 종이 기침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다 옮긴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라고요. 사실 바른미래당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바른미래당이 창원 성산에서 2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노렸는데 민중당에게도 밀린 3.57% 4위에 그쳤습니다. 당장 선거를 총지휘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전체의 사퇴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에 최악의 쓰라린 패배다.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손 대표와 상의해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당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바른미래당 위원장 모임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참패의 원인이 선거제 개혁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때문이라면서 손학규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합교섭단체가 바로 구성될 줄 알았는데 민주평화당 내에서 약간의 또 이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바로 민주평화당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교섭단체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정 대표는 당내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정치는 대의 명분과 원칙,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교섭단체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방금 정 대표 말대로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의당과 다른데 어떻게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하겠느냐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4.3 보궐선거 단 2석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정계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내용은 저희가 차근차근 또 일이 생기면요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4.3 보궐선거 진보 보수 1대1 무승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책 반장, 지금도 기침 나오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은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자, 먼저 이 DMZ 둘레길 개방 관련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가는 세월님은요,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많이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남해다 2011님, 이 평화 둘레길로 가자. 권지훈님, 그냥 걷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대한권한님은 지뢰는 어쩌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건 무리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훈제이님은 이 방탄 헬멧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안전을 걱정하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하나 마약 과즙기 수사 의혹 관련한 의견도 많았는데요. 자, 이태호님은 마약 사범들이 이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그대로 두면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강모님은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면 죄다 검사하고 판사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양홍무 반장이 국회 발제 때 축구 중계를 잠깐 했었는데 의외로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거 의외예요. 의외로를 왜 붙였어요? 아니요, 여기 그래요? 제가 네, 보기에는 좋아요. 네. 예, 예. 황덕기님은요, 양 반장님 해설함 해보심이 했고요. 그리고 미셸송님 해설가로 부업해라. 김간우님은 안 된다. 양 반장은 정치 복회의에 남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주연님은 양 반장은 결혼이 먼저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요즘은 쥐약을 보기가 어렵지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쥐약이 좀 친숙하실 텐데요. 7, 80년대만 해도 쥐가 많아서 쥐들이 다니는 통로에 음식과 쥐약을 섞어놓고 한꺼번에 쥐를 잡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쥐약이 흔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요. 쥐약을 다른 가루로 혼동해서 먹고 죽는 사고도 잦았고 자살이나 살해 도구로 쓰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다 보니 쥐약의 색깔을 흰색에서 붉은색이나 초록색으로 바꾸고 약효도 낮췄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먹을 경우 위험한 약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치비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가 이명박 집 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엔 A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라면서 쥐약을 산 뒤에 편지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A씨는 쥐약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출입문을 지키는 경찰에 의해서 막히고 맙니다. 이거 그냥 선물이에요. 이거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버리시든지 말든지 일단 제가 여기다 두고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접 제가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직접 들고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결국 A씨는 이 상자를 들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택배를 보냈는데요. 이 택배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경호처에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온 뒤 강남경찰서에 고발과 민원 등이 접수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유튜버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야당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일종의 테러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쥐약 사건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피혐의자는 유튜브 채널 운용자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넣은 택배를 배송하고 유튜브에 해당 영상 게재를 유포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죄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법조계에선 쥐약이라는 독극물을 일단 보내려 했다는 점에서 협박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다만 반의사 불벌죄라 이 전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반면 A씨가 치밀한 준비 없이 이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영상을 찍기 위한 쇼를 한 것으로 볼 경우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간 뒤 논현동 자택에 유튜버들이 출몰하면서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모 씨도 수시로 이곳을 찾아 왜 나왔냐 다시 들어가라 외치며 방송을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 동안에만 이 전 대통령 관련 신고가 21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소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3월 임시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통과는 어려워진 상황인데 내일 회의 때 국회 상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자기 당 대표에게 찌질하다 이런 독설을 날린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이죠.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내일 2차 회의를 열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현주 의원에게는 내일까지 소명 자료를 내거나 직접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현주 의원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직 임명의 대가로 2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팔성 전 회장이 내일 나온다는 전제죠.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봄꽃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반장들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같이 꽃 구경 가게 되면 다음 주에 사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떨어져 있어요. 고반장 감기 올 만해. 감기. 네, 빨리 집에 가요, 고반장은. 네.